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섰습니다. 내일 우주로 향할 예정인데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사용할 실용 위선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훈 기자, 내일 누리호 발사에는 별 걱정 없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오늘 오전 8시 54분쯤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서서히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33분쯤 하늘을 향해 세워지며 기립을 완료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원과 추진제 주입을 위한 연결 작업이 진행됐고 누출 가능성을 살피는 점검도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왔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지만 내일 발사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후 6시 24분에 발사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확정하는데요. 내일 바람이 잔잔하고 강수 확률도 20% 아래라는 기상청 전망을 감안하면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도요셋 등 큐브 위성 7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우주 검증과 지구 관측, 우주 방사선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보호한다는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거론하며 한 말입니다. 또한 과거 정부는 사실상 불법 집회와 시위에 경찰권을 포기했지만 이번 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죠. 근본적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외교 성과를 설명한 뒤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산한 원인은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고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시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공권력을 보장하고 공무집행을 한 경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민주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그냥 민주노총이 싫다고 선언해라며 맞받아쳤죠.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민주노총의 반발 수위가 세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대통령의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민주노총의 탓이라면서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극한 대립은 실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곳곳에서 노정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비정규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에 대한 발언 의외로 강경했죠.
외교 성과에 이어 이번엔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보려는 걸까요? 정치부 황재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과거 정부가 집회에 대해 법 집행을 포기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걸까요? 2021년 7월 이 민주노총 주도로 열렸던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코로나 4차 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었지만 결국 이제 4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 집회가 코로나 유행을 부추겼는가?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엄연한 불법 집회는 맞았습니다. 앞선 2021년 5월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날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이후 양경수 위원장이 물론 기소돼 유죄를 받긴 했지만 정부가 집회 자체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이런 논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가 시작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엄정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작도 못하게 하겠다. 근데 바쁜 일정을 외교 일정을 이제 막 마쳤지 않습니까? 그럼 휴일만도 한데 바로 지금 불법 집회 엄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건폭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었는데요. 이때 사실 여론 호응이 꽤 좋았습니다. 네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2월 4주차였던 당시 지지율이 37%였는데 올해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9일 최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금 37%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외교 성과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때 이 민주노총 싸움,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탄력을 받았을 때 민주노총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반영이 됐고 이 불법 엄단 부분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먼저 이 개정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대응 부분에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면책 조항으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해석될 때는 뭐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법 개정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제 일단 민주당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강경 진압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입니까?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은 당 입장이 다르다고 이걸 미룰 일이 아니다 라면서 강력한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제안을 하라는 취지로 헌재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뭐 헌재에서 판결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행 신고제인 이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선이냐, 혹은 그게 우선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국회에서도 팽팽하게 앞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명계 의원에게 한 달 넘게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대표가 반대했다면 이런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겠죠.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이재명 대표가 결국 강성 당원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직후 한 당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전해숙 의원. 보여주기에도 민망한 문자 폭탄은 한 달 동안 지속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할 수 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까지 덜먹이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했는데, 전 의원의 신고 이후 조사에 착수한 당은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는데 그 배경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제 돼서 징계가 내려진 뒤 전 의원은 당 SNS 대화방에 감사의 글을 올렸고 이 대표는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 연이은 악재를 맞은 이 대표가 도를 넘어선 강성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은 당내 대표적인 논란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욕설과 협박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그간 꾸준히 강조했던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정당 혁신도 강조했죠.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진단하며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심입니다. 기존 주요 정당들을 향해선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온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달 20일쯤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에 대해 이재명 없이 안 되지만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14년 전 오늘 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도 총출동했는데요. 속내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올해 추도식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봉화마을에는 7,000명 이상의 시민이 찾아 노 전 대통령을 함께 기렸습니다. 정치권도 총집결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 표심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민주당 측 인사들은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권 여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도가 표현된 도자기 접시와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등의 책을 선물했고 이 대표는 그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추모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중앙선관위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4명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이라는 단어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죠.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위원회냐며 선관위가 면피용 셀프 감사만을 고집한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선관위 자체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도 확인하지 못한 한 건을 포함한 2건입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이 행안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밝혀낸 사항이고. 지난 2021년 당시 1급인 세종시 선관위 윤모 상임위원의 자녀가 8급 경력직에 경남의 4급 과장 자녀는 7급에 채용됐습니다. 이로써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은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자녀 채용의 최종 결재자로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기관장 서면 신고를 하라는 선관위 행동강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그 문제의 의혹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 채용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북한 해킹과 관련해서는 중립성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던 국정원이 포함된 합동 보안 점검을 받아들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잠엔 깬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나 봅니다. 네,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물 터지듯 많은 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유주의를 전파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회가 되어서 출마를 한다면 또 출마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것과 뭐 비슷하네요. 어쨌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말한 건 없습니까? 네, 윤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당과 싸우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직 사퇴에는 다만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를 반대하는 분들이 뭐 서명운동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회 사퇴할 수 없는 그런 원인도 됐어요. 최다 득표를 받은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는데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저는 당원권 정지가 돼서 최고위원직도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아직 당원권 정지 기간은 1년이고 네. 그 이후에 복귀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직 잔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5월부터 이제 정지가 됐으니까 내년 그렇죠. 5월까지인데 최고위원 임기는 2년이니까 그 뒤에 네. 최고위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윤리위 결정에 좀 아쉬움도 표하면서도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뒀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가지고 있는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서 공천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일각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네. 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실없는 소리다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철험회 탈퇴. 이 철험회라면은 그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이고 김남국 의원도 여기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탈퇴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 철험회 의원들이 속해 있는 연구 단체가 이름이 공정사회 포럼인데요. 강 의원은 공정사회 포럼 가입이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강 의원은 철험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좀 논란이 있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철험회의 구성원을 좀 살펴보면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김용민,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 이재명 그룹인 셈인데요. 그래서 진보 진영 안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진보 정당은 민주당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히 이재명과 김남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이 어제 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란죄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로 생각하시는 것은 뭐 저는 전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린 것처럼 이승만 기념관을 두고 나온 질의인데요. 기념관 건립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재산 191억 증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산이 191억 있다고 해도 많은데 이만큼 더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흐름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인데요. 박 의원은 3년 새 재산이 314억 원에서 505억 원으로 늘면서 무려 191억 원이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2위는 133억 원이 늘어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3위는 66억 원이 늘어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럼 국회의원들 재산이 얼마씩 늘었습니까? 네, 같은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요. 3년 사이 평균 7억 원이 넘게 불어났는데요. 3년 새.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재산을 불리는 효자 노릇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임대를 하는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 부동산에 사람들이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꾸려진 우리 시찰단이 오늘은 처음으로 현지에서 원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한술 더 떴습니다.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다시 수입하는 게 어떠냐 요청한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이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와 방류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K4 탱크 펌프와 순환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알프스에 대한 그 현장에 접근을 해서 핵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개통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후쿠시마 시찰단은 오염수를 옮기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 제어실도 찾았습니다. 해양 방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장관들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쪽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내일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7월 전승절을 위한 열병식 준비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무력 도발에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AF는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의 발사대 용도로 보이는 새로운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위성 사진에선 공사장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16일 사진에선 콘크리트 작업까지 완료됐고 엿새 만에 대형 크레인까지 포착된 겁니다. 새 발사대는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 부지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정찰 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또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선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 무리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통상 2달 전부터 열병식을 준비하는 만큼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위한 열병식 준비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으로 북침 준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력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함께 대북 사업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판결인데 남은 재판 또 이재명 대표 등도 연관이 돼 있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 총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로비 자금으로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나 큰 돈을 멋대로 제공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횡령입니다. 안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횡령한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었고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가야 할 밀가루 1000여 톤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즉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대북 송금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청문을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오늘 절차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면직된다면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글을 세운 민주당도 여기 가세했죠.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위원장직을 박탈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헌법적으로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수제기 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개인 SNS에서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란 이유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방통위의 독립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세해 한 위원장이 면직된다면 제2의 KBS 정현주 사태라며 국가폭력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사처가 오늘 청문 내용을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여성시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CCTV 화면에는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의 목을 감싸고 또 다른 여성에게 몸을 비비는 등 여러 모습이 골고루 담겼는데 김남국 의원처럼 이 시의원 역시 탈당을 해버려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들이 몰려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아있던 여성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등을 자신의 팔꿈치로 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건배를 하고 잔을 내려놓은 여성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술잔을 입에 강제로 가져가게 하는 듯 힘을 쓰고 해당 여성이 거부하며 자리를 뜹니다. 이번에는 벽 쪽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비빕니다. 부천시 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함께한 전남 의정 연수 중 저녁 자리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입니다. 피해를 본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해당 시의원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한 해당 시의원은 취재진에게 변명할 것은 없다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당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시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돼 버렸습니다. 황당하겠죠. 국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파쇄된 시험지만 600개가 넘습니다. 응시생들은 이 사실도 몰랐죠.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280여 개 고사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기기사 실기시험. 건설기계 설비나 건축, 전기 등 각종 산업과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으로 95가지 자격증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응시생만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10여일을 앞두고 답안지 600여 개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 전국 응시자 16만여 명 가운데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건 지난 20일, 시험을 치른 지 20여일 뒤였습니다.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고사장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모두 파쇄됐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고사장 응시생들의 답안지는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인수인계착오로 채점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파쇄해버린 겁니다. 공단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않은 답안지를 보냈고 잘 받았다며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자격 검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앞장서 지켜야 할 공단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단 측은 해당 응시생에 대해 전원 재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수험생들은 황당한 업무 처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믿고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제 노력은 누가 보상을... 앞서 공단은 지난해에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엉터리 채점으로 400명이 불합격됐다 다시 합격 처리시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냈다면서 이런 걸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이 생겼는데도 밀린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고액 세금 체납자 557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적에 나섰는데 지난 1분기 세수 펑크가 24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여기서 받아 채우면 좀 낫겠죠. 올해 국세청 조사는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욱 기자입니다. 돈이 없다며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무역회사 대표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명품 매장으로 착각할 만큼 많은 신발과 귀금속, 가방이 쏟아져 나왔고 고가의 외제차도 보입니다. 10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 끝에 찾아낸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이거 금고 좀 열어주시죠. 화장실에 둔 금고에선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쏟아지고 고가의 미술품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른 체납자의 집에선 현금 따발이 발견됩니다. 예, 변호사님. 네. 급하게 변호사를 찾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세금 체납자는 557명.
이 가운데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도 세금을 내기 싫어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숨기거나 공동 소유로 등기를 바꿔 압류를 못하게 꼼수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세청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통 끝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합의됐지만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지만 또 빚을 내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피해자들은 수정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 수정 요구 서명한 박스를 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왜 대표자만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종이라고요, 종이! 대표자 5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국회 측과 납득할 수 없다는 대책위 사이의 고성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야,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충돌 과정에서 대책위 관계자 한 명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 국회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법이 하는 얘기는 그래, 너네 전세 피해자야. 그런데 너희가 다 갚아. 온전히 너희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10년 무이자 대출도 결국 빚에 빚을 더해서 견디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입주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경우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수정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노예를 구합니다. SNS에 떠도는 이런 글을 보면 아이들은 재미있다고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이는 장난이 아니었죠.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면 유인의 성착취물을 제작했거든요. 이 남성의 집에서는 수천 건에 달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초부터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는 짧은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했고 신체를 노출시키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20명에 달하는데 그중 일부에게는 스토킹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일부 피해 미성년자들의 지인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인천 집을 수색한 결과 성착취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남성의 압수품으로부터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해당 영상물들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6,200건이 검거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따르면 주된 범행 통로는 SNS였습니다. 우연하게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운전하던 할머니가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도 잃고 피의자가 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도 차량 급발진 입증은 운전자가 해야 하죠.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사고 기록 장치와 엔진음 감정 요청을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게 될까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멈추는 듯하다 갑자기 굉음을 내며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차량 통제가 되지 않는 듯 함께 탄 12살 손자 이름만 외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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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영 군은 숨졌고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유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5개월여 만인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전방 차량 경고음이 울렸지만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급발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5초간 엔진 회전수가 5,000rpm까지 올랐는데 이때 정상이라면 차량 속도가 시속 20에서 30km 더 올라야 하지만 6km만 증가한 것도 오작동이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가 30초 동안 충돌을 막으려고 방어운전을 한 사실만 봐도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사고 기록 장치와 급발진 특유의 엔진음 분석을 위한 음향 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두 가지 감정을 통해서 차량에 결함이 있고 EDR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전문가는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특징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브레이크 자체가 이 뭉쳐가지고 전혀 밟히지 않는 이런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급발진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760여 건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은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맡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급발진 여부 판단의 핵심 사안인 사고 기록 장치와 엔진음 감정은 다음 달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사회기자님 정태욱.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곡괭이 박살남 잡았다. 이거 무슨 말이죠?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 나오고 있는데 남성이 발로 확 차버리는 장면이 보셨죠? 네, 심지어 계속 보면 이렇게 곡괭이로 가져와서 냅다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와서 뜯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작살내. 자, 저 비석이 뭔데 저러나 싶습니다. 저긴 또 어딘가요? 저기가 성북구청 앞인데요. 저 비석은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창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석인데 원래부터 저기 있던 건 아닙니다. 표석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른 블록으로 메워져 있는데요. 지난 3월 설치된 표석은 약 한 달 전 느닷없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저렇게 비석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남성은 구독자 21만여 명의 극우 유튜버인데 표석이 설치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가져와서 저런 일을 벌인 겁니다. 네. 공산당이라고 해도 역사의 일부니까 표석 설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은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표석은 어쨌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거죠? 아니요. 저게 2년 전부터 한 정당이 구청에 신청해왔던 사안이었고 최근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윗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논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유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논의를. 자, 현재 표석은요, 남성이 땅에 숨겨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 기억하려고 만든 공용 물건인데 사연은 좀 있어도 저런 식으로 망가질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죄 선고받은 남편이 또 다른 재판에서 또 이겼다 이거죠? 네, 처음에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과 사기였습니다. 살인과 사기요? 일단 9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자, 볼까요? 야간에 찍힌 고속도로 영상이 나와요. 네.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이모 씨,
옆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25살 아내와 뱃속에 있던 7개월 태아만 숨졌습니다. 저 남편에게 살인과 사기 혐의 적용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했죠? 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였다고 봤습니다.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이 무려 26개나 가입돼 있었고요. 26개. 네. 남편은 졸음운전 탓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그 감정을 의해서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아니, 경찰이 저렇게까지 발표하면서까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네. 고의 사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했고요. 운전자 부주의만 문제 삼아서 금고형 내렸습니다. 금고 2년이면 지금쯤 출소 당연히 했을 텐데 또 어떤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거죠? 이번엔 형사가 아니고 민사고요. 남편은 현재 보험금 100억 원 받으려고 100억 원 받으려고 소송 동시다발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나중에 사고 낼 생각으로 보험 가입했겠냐.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남편이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 되고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이 보험 26개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수상하고 찜찜한 마음이 가시진 않네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포스터라 범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진 봐야 합니다, 이건. 볼까요? 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위에 글씨 보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배경은 우길기고요. 네, 저게 최근 제주도 환경단체가 280장 정도 붙인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요즘 말 많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포스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진들 봤을 때 포스터 붙은 곳들이 버스 정류장 이런 공공장소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못 붙이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붙입니다. 정당이 붙인 것도 아니고 집회, 시위 도중 붙인 포스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스터를 무단 부착하면 경범죄 처벌법 5개 광고물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 4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측은 대통령 포스터라 범죄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근거 없는 말 한 게 아닌데 네. 대통령 포스터라서 범죄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단체가? 자, 단체 측 입장은요. 대통령 얼굴 안 집어넣었다면 또 민감한 현안 언급한 게 아니었다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겠느냐는 거죠. 정책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을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법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요? 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됐으니 절차대로 처리할 뿐이라고 합니다. 작은 규칙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느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얼마 전 최악의 여름 더위를 예고했던 기상청이 이번엔 더운 건 맞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심한 더위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상청의 오락가락 예보는 불안하지만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은 믿고 싶네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바닥에서 삼겹살이 구워지고 치즈와 젤리가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2018년 8월 1일 서울의 기온은 111년 만에 가장 높은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온 것 같아요. 네. 괜히 나왔다 싶네요. 집에 있을 거 찜통 들어오네. 죽을 것 같아요. 올여름은 평년보다는 더 덥겠지만 악몽 같았던 당시 수준의 폭염이 재현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폭염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 인도양의 대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남인도양과 필리핀 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동인도양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차가워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아시아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것도 고기압을 발달시켜 기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지난 3월 만주 지역에 눈이 덜 쌓인 영향으로 6월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면에서 햇볕을 많이 반사해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면 차가운 북풍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3년 만에 나타난 엘니뇨가 강한 엘니뇨로 커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엘니뇨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원인이 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으로는 입영 신검 때 모두에게 마약류 검사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장병들도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양성으로 나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병역은 면제되는데 만약 병역 면탈 목적이 드러나면 징역도 살고 군복무도 다 해야 하죠. 군이 뒤늦게 칼을 빼든 겁니다. 지난달 경기 연천군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운 병사들이 적발된 일도 있었거든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전담팀까지 꾸려 국내 마약 범죄에 퇴치에 나선 국방부. 당장 입영 신체 검사에서부터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이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원에서 앞으로는 신체 검사 대상 전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병역 면탈 목적이면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복무 중인 병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한 뒤 소변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사와 달리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등 간부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가 시작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겠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영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택배 검사와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영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TI,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도 이런 성향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견BTI 정도 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다 보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펫테크에 진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고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살이 된 몰티즈 또리.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도 많지만 보호자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한테 간식도 뺏어 먹고 이제 좀 올라타는 행동도 하고 하면서 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도 조금 있어서 좀 고민이긴 해요. 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려 반려견 MBTI 검사, DBTI를 해봤습니다. 60가지 질문에 답하면 기준에 따라 반려견 성향을 16가지 중 하나로 분류해줍니다. 또리 검사 결과는 에너지가 넘치는 CTEA 유형. 다른 강아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다려 훈련을 추천해줍니다. 강아지 한 10,000마리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성향을 알 수 있는 DBTI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처럼 기업들도 자사의 기술력을 이용해 속속 펫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수의사 진단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저렇게 10.8이라고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원격으로 공놀이가 가능한 펫토이도 나왔습니다. 2027년 반려동물 시장은 6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기업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늘 말레이시아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의 수출을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액은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무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04년 미 플로리다주를 휩쓴 허리케인 찰리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난 못지않게 주민을 힘겹게 한 건 폭풍 뒤 찾아온 약탈자라 불린 물가 폭등이었죠. 평소 2달러인 얼음 주머니는 10달러, 250달러를 받던 가정용 발전기는 2,00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집이 무너진 70대 노부부는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모텔비를 4배 더 비싼 160달러씩 내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엔 가격폭리 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 들어온 신고만 2,000건을 넘을 정도였죠. 일부 경제학자들과 상인들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플로리다주 법무부 장관 찰리 크리스터는 재난을 이용하는 자들의 탐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가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코로나의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며 어쩔 수 없다며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기업들이 이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올렸던 값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업 평가 업체가 이들 기업 중 상장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을 코로나 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봤더니 62개 업종 중 40곳에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하죠. 특히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의류, 음료, 항공, 컴퓨터, 생활용품 등 7개 분야는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한국수입협회가 제시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옥수수, 밀, 커피는 1년 전보다 20-30%, 유가, 유연탄, 철광석은 15에서 30%, 섬유 원료는 20에서 30%나 값이 내렸다는데 그래도 모른 척 값을 내리지 않고 버텨본 결과입니다. 기업은 원래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국민 덕에 삽니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코로나에 지치고 살림살이마저 팍팍해진 국민을 상대로 얄팍한 상온을 드러내 자기 이익만을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올린 가격은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기업이 갖고 있는 정의라고요. 어쩌죠? 여러분이 왕이라는 소비자, 이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게 아닌데요.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올릴 땐 득달 같더니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SSG와 LG의 선두 경쟁이 거센 프로야구. 그런데 하필이면 두 팀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최강 타선의 LG와 최강 투수력의 SSG.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팽팽한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불을 뿜어내는 LG 타자들. 팀 타율과 타점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이는 등 올 시즌 KBO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피해갈 곳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FA로 LG 유니폼을 새로 입은 포수 박동원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풀스윙을 하는 공격적인 타격으로 홈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치는 선수들이 많아서 좀 지금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가웃에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 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습니다. 순위표에서 LG와 함께 꼭대기를 지키고 있는 SSG는 철벽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팀 평균 자책점 1위, 팀 세이브 1위에서 보여지듯 접전이 펼쳐지면 지지 않는 것이 SSG의 힘입니다. 젊은 피 최민준부터 베테랑 고효준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와 특급 마무리 서진용이 팀의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좋은 경기 해서 상큼하게 잘 올라왔고요. 다들 몸 상태는 좋은 것 같고요.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몸 상태 다 좋고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 불릴 정도로 운명이 걸린 이번 3연전. 이 창과 방패 중 웃을 팀은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 프랑스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이승원과 이영준의 골로 승리하며 F조 공동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늦은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는 동안 황사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되찾았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과 충남,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먼지가 머물다가 오후부터 차츰 흩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26도로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는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곳곳에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